비록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난 후 저는 이 성당에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당은 하얀 벽과 빨간 기와 지붕이 어우러진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곳으로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성당을 감싸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가 평온함을 더해줍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성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성령의 따뜻한 기운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당 안에는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아름답게 비치며 마치 천국의 한 조각을 이곳에 내려놓은 것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청소를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의 삶은 제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성당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비록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1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종교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었고 오로지 가족과 남편, 자녀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두 집안의 전통적인 중매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실 남편을 처음 본 것은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여겼던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술로 인해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아왔기에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계는 가족 전통으로 내려오던 떡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작은 가게는 우리의 터전이었고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가게로 나가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찌고 반죽하여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떡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의 가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릴 떡을 사러 시장에 몰려들었고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찌는 김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우리는 가끔씩 서로의 손에 묻은 쌀가루를 털어주며 웃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떡을 만드는 일에 무척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떡을 만들기 위해 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고 가장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농촌 지역을 직접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떡은 시장에서 평판이 좋았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만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두 아이를 소중히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듬직하고 건강한 아이였고 4살 터울의 막내딸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랐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떡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남편과 함께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떡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 줄 때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가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안정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 조금씩 땅을 사두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언제나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땅을 사들이면서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전부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남편과 저는 이제 둘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떡을 만들고 시장에서 일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한없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반쪽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은 너무도 낯설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매일같이 남편과 함께 했던 가게에 나가서도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마음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남겨진 집도 함께 일했던 가게도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함께 웃고 울고 일하고 쉬던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걱정해 주었지만 그들의 방문도 잠시뿐이었고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외로움과 슬픔에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를 그들의 집으로 모셔가기를 권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지내요. 혼자 계시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아이들도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여러 번 고민 끝에 저는 부산으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다니고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직장에 나가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밥을 짓고 집안을 정리하며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를 조금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치원에서 손주를 데리러 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저는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부릉부릉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라고 속으로 외치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무거운 충격이 제 손목을 강타했고 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제 손을 지나가는 소리가 쩍 하고 들렸고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제 뇌리를 찌르며 퍼져갔습니다. 저는 그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제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또다시 가족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병실에 들어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며느리의 진심 어린 돌봄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병실에 와서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불편한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제가 먹기 좋도록 음식을 준비해 왔고 미리 집에서 끓여온 따뜻한 미역국을 손수 떠먹여 주었습니다. 제가 팔을 잘 쓸 수 없을 때에는 며느리가 직접 목욕을 시켜주며 제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길어서 불편하시죠? 제가 다듬어 드릴게요. 그리고는 작은 가위를 꺼내어 정성껏 머리카락을 손질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저를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제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상쾌해지실 거예요.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는 병실 옆에서 저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제가 잠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조용히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곁에 있으니 편히 쉬세요. 라고 속삭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며느리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제 딸과 사위도 자주 병실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은 늘 환한 미소로 병실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와서 직접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라며 제게 과일을 건넬 때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위도 함께 병실을 찾아와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회복하실 겁니다. 사위는 말없이 병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제 베개를 조정해주며 제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그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작은 금액의 저축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조용히 며느리를 불러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동안 내가 나를 돌봐준 데 대한 내 마음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처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며느리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진심 어린 마음에 늘 감동했고, 이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일이야. 받아줘야 나도 마음이 편하단다. 제 진심이 담긴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마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여름의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느 오후, 저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나서 심한 졸음이 몰려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몸이 피곤했던 탓인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집에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일어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저분이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렇게 편하게 소파에 누워 낮잠이나 자고 있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돌봐드렸는데 겨우 몇 푼이나 주시고 말이지. 왜 이렇게 보기 싫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전해지는 차가운 전율이 마치 전기 충격처럼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땀이 이마에서부터 식은땀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소파에 누운 채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그 말을 지우려 해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들에게 말하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두려웠고 아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침묵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데리러 가던 중 우연히 길 모퉁이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 험담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같이 신경 쓰이는데 차마 아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 모든 걸 참아가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저 나중에 그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저와의 관계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를 그저 유산을 노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도록 애쓰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가 없는 동안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 너희와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제 목소리에는 그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마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며느리를 감싸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아마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그녀가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겠다. 고성으로 돌아가서 혼자 살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제게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짐을 싸고 다시 고성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통증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기에 딸에게만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저를 데리러 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안타깝지만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위암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에 다시금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딸의 존재 덕분에 저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딸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 저는 그저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위암이라니, 내가 위암에 걸렸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치료가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첫 항암제를 맞은 날, 제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역질이 올라오고 머리가 띵해졌으며 속이 쓰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준비해준 죽조차도 목구멍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몸이 더 약해질 것이 뻔했기에 억지로 몇 숟가락이라도 넘기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면대에 고여있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제 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외모의 변화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로감과 나약해지는 몸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위해 온종일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고 조심스럽게 이마를 짚어 체온을 확인하며 엄마,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때때로 저는 이 상황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져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자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위의 절반을 제거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 저는 긴 시간을 딸과 함께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딸은 제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마침내 저는 수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말해주었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저는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치고 의료기기의 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마취제가 주입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점점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제발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몸을 가로지르는 깊은 통증이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조금씩 회복하시면 돼요. 회복 과정은 예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위의 절반이 제거되면서 먹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전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조금만 먹어도 금세 포만감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위해 미음을 준비해주고 소량씩 자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 몸이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딸의 말에 따라 저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저는 몸의 상태를 체크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딸이 아침마다 병실에 와서 제 머리를 정리해주고 가벼운 산책을 도와주면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곧 예전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딸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식사도 조금씩 나아졌고 몸의 회복도 더딘 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저는 이 길고도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의 절반을 잃었지만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암 투병을 이겨낸 후 저는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이 다시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준 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생명을 다시 주신 것도 그리고 딸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도 모두 그분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언제까지나 돌봐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딸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녀의 가족도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동안 딸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효심은 이미 충분히 갚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말입니다. 먼저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그중 많은 부분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 재산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딸은 처음에 그 돈을 받기를 거절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꼭 받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저는 남은 재산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이 돈은 손주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긋나 있었지만 손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자라면서 필요한 때에 이 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그 돈을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손주는 저에게 여전히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었고 그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재산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은 생을 주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저는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딸에게도 손주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제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자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제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소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을 뿐 언젠가 우리 둘이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함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떡을 만들며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며 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